2022학년도 9월호 편집장의 말. 달라지는 것에 부처. 많은 것이 달라지는 2학기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 사립대 49개교 중 14개 대학이 18.6%의 전면 대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학기 우리 대학은 IT 융합자율학부 디지털 콘텐츠 전공 22학번 대상 일부 수업에 한정해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쁘게도 이번 학기부터 우리 대학 또한 전면 대면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2학기부터 성공회대 학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만평이 학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명의 기자가 책, 영화, 음악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인 산물 리뷰 또한 2019년 6월 이후로 부활했습니다. 학교 소식으로는 김경원 제구대 총장이 새로 취임하고 인공지능 전공이 생겼습니다. 늘어난 만큼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교과과정 개편으로 비정규 교수들은 설 자리를 잃고 신학 전공은 전공생 수가 늘고 있음에도 이번 학기 수업은 단 2개밖에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32일 우리 대학의 우리는 총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걸렸습니다. 총장직 선제를 지지하는 22학번 학우 22명이 자신의 손으로 뽑지 않은 총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장직 선제에 응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수민 기자, 이성훈 기자와 미디어센터 방송국이 공동 취재한 신임 총장 인터뷰에서 김 총장은 총장직 선제를 가리켜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교수진 사이에 파벌이 생기고 학생과 직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뜻에서였습니다. 학내 의제의 의견을 나누며 코로나19로 단절된 학생 간의 교류가 다시 활기띠길 바랍니다. 최근 조선일보 기사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개봉 이후 보사 드디어 결국에 사용량이 줄고 마침내 사용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잘 만든 문화 콘텐츠 하나가 대중의 언어 사용 습관을 바꾸듯 이번 9월호 성공회대 학부가 학우 여러분에게 뜻깊은 존재감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글 안다은 편집국장. 단신 우리 대학 홈페이지 11년 만에 개편해. 지난 7월 우리 대학 홈페이지가 개편됐다. 신규 홈페이지는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새 단장을 마쳤으며 개편 비용으로 3억 원이 들었다. 사진 새로 단장한 우리 대학 홈페이지 첫 화면. 이전 홈페이지가 PC를 제외한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학우들의 불만을 접수해 신규 홈페이지는 여러 기기에서도 최적의 비율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규 홈페이지는 메인 화면 첫 단에 영상과 사진을 넣어 개방감을 주고 이용이 잦은 메뉴를 하단에 배치했다. 또한 통합 검색 기능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첨부 파일 미리 보기 기능 등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영애 입학홍보처 과장은 홈페이지 사용자가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디자인 변화와 홍보 콘텐츠 강화로 수험생과 학부모 대상 이미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학교 홈페이지 추가 개선 가능성을 두고 홈페이지의 노후도, 이용 환경, 예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수시로 홈페이지를 수정할 계획이다. 반면 종합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다양한 기기 접속이 어렵다. 이에 이동수 전자계산소 과장은 종정시는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하다. 휴대기기 전용 앱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종정시 앱은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취재 김계수 기자. 교과과정 개편으로 비정규 교수 강의 폐강돼. 이번 학기 우리 대학이 교양 과목을 개편하면서 일부 비정규 교수들의 강의가 폐강됐다. 사진 교과과정 개편에 있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소통에 사과하라는 비정규 교수 노조의 현수막.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분회에 따르면 폐지된 강좌는 영문 번역의 기초, 실용영어, 대중음악에 의해 한국소설 산책,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 총 5개다. 이 중 한국소설 산책, 대중음악에 의해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는 비정규 교수 노조의 요구로 강의가 되살아났다. 비정규 교수 노조는 개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배성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 분회장은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교과과정 운영 실태 자료를 제공받기로 약속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 분회장은 현수막을 붙이고 학교 본부에 항의도 했다며 교과과정 개편 논의에 비정규 교수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진원 열림교양대학 학장은 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교양 과목 개편은 불가피했다며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 도중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취재, 사진 이성훈 기자. 우리 대학 이번 학기 기독교 문화 전공 수업 2개에 불과해. 2022학년도 2학기 우리 대학 기독교 문화 전공 수업이 현대사회에서 신학하기 신화와 인간심리로 2개 과목만 개설됐다. 기독교 문화 전공 수업이 2020년 2학기에 6개, 2021년 2학기에 4개가 개설된 점을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정경아 나눔용합전공대학 교육지원팀 과장은 우리 대학의 시수 총량제로 기독교 문화 전공이 개설할 수 있는 전공 시수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시수 총량제는 재학생과 이전 학기 수강생 수를 고려해 수업 시수를 정하는 제도다. 기독교 문화 전공 재학생 수는 당해 연도 4월 기준 2020년 2명, 2021년 9명으로 글로컬 IT 전공 다음으로 전공생 수가 적었다. 기독교 문화 전공생인 권대근 학우는 이번 학기 전공 수업이 2개만 개설된 상황을 두고 기독교 문화 전공을 선택하는 학우가 늘고 있으나 배분되는 학점이 주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 학우는 기독교 문화 전공 탐색 수업과 신학대학원 수업 또한 기독교 문화 전공생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본부에서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 과장은 기독교 문화 전공생의 사정만 봐줄 수 없다. 그러나 이주혁 기독교 문화 전공 교수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취재한 다은 기자 사진 이성훈 기자. 단신. 우리 대학 2학기 전면 대면 수업 시행한다. 교육부가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지 않는 이상 우리 대학은 다가오는 2학기 수업을 전면 대면으로 시행한다. 김태준 교무처 과장은 2학기 수업 방식 여부를 두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비대면 수업 때 썼던 카메라와 마이크 줌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할 예정이며 LMS 시스템 또한 출석 확인을 위해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줌으로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이용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쇄했던 열람실 여우터, 나무터 등과 같은 학교 시설은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휴게 공간인 여우터와 나무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진 세천년관 앞 개강을 맞은 학우들로 가득하다. 본 기사는 7월 30일에 마감됐습니다. 취재 이성훈 기자, 사진 안다은 기자. 대학은 더불어 숲과 같은 공동체 김경문 신임 총장을 만나다. 사진 설명 김경문 제9대 신임 총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열심히 들을 테니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16일 미디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제9대 김경문 신임 총장이 학내 구성원에게 전한 말이다. 8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재정 문제를 짚었다. 전임 총장들과 비교하면 그는 우리 대학과 관련이 적다. 김 총장은 성공회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한성공회 명예사제로 일반 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4년간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김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큐. 학우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해달라. A.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학생운동을 하느라 졸업까지 10년이 걸렸다. 교단에서 성직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학생운동에 몸담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졸업 후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2002년도에 학원 원장이 됐다. 그 뒤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타임교육 CMP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큐. 총장으로 선출된 과정이 궁금하다.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이경호 법인이 사장을 통해 우리 대학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총장 후보로 출마를 결정한 후 이사회로부터 받은 질문이 3가지가 있었다. 우리 대학의 권학 이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당면한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우리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학내 구성원과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 수 있을지 두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소제목에 우리 대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 위기 극복. 큐. 가장 우선에 해결할 우리 대학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학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내년까지 만들어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일이 총장 임기의 실질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휴. 지난 6월 우리 대학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에서 탈락했다. 2020년 등록금 의존율은 64.4%로 사립대학 평균보다 10%가량 높은 편이다. 앞으로 재정 확보 방안이 궁금하다.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의 유학생 수가 너무 적고 재학생 입장에서도 유학생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 둘째로 대학과 기업에 들어가는 연구개발 과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휴.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에서 일한 바 있다. 대학의 기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총장직에 임할 건가? 기업화를 우려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대학의 영리 추구다. 그러나 대학은 비영리 학교 법인이기에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건 효율성과 투명성이다. 또한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위기를 막는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는 잔병을 앓게 되고 자주 앓다 보면 큰 병이 된다. 관리를 잘하는 건 잔병을 막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거다. 우리 대학은 개교한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구식 관리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은 홈페이지와 LMS 로그인을 따로 하지만 타 대학은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제대로 우리 대학을 운영하려면 그 안에서 더불어 숲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 교원, 직원, 동문 등 누구나 들어와 콘텐츠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내걸었듯 대학도 사회적 이슈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대학 출신의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우리 대학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소제목이 신임 총장 학내 의제에 답하다. 휴. 2019년 10월 우리 대학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순환 가능한 자연에너지 사용을 고민해야 한다. 또 생활 속에서 자원 절약이 필요하다. 개인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으나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당면한 기후위기와 관련해 정보나 담론을 유통하고 우리 대학이 기후위기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휴. 총장 자격 조항과 총장 직선제를 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총장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총장을 성직자 출신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총장 후보군을 좁혀 문제가 있다. 직선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게 장점이나 정치적인 이슈와 파벌이 생기기도 한다.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이 교수 직선제를 선택하는데 직원과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직선제 대신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정확한 동의 절차를 밟는 건 필요하다. 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전 교수의, 직원, 노조, 학생의 동문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q.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 되기 위해 우리 대학이 할 일이 있다며? 대학평의원회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시간 강사 노조와 우리 대학과 관련된 업체들도 평의원회에 포함해야 한다. 고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한 더불어 숲이라는 표현이 있다. 숲은 하나의 생태계다. 그리고 모두가 생태계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 대학도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말이나 글이 아닌 대학 내에서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대학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이 사회에서 설득력을 갖게 된다. 우리 대학이 좀 더 나은 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신부로서 성소수자 예배 모임을 10년째 하고 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기에 성소수자 예배 모임에 참석한 것 같다. 모두의 화장실 설치처럼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차별적 요소를 대학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q. 우리 대학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내 구성원들의 말을 열심히 들을 테니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누구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잘 듣고 고민해서 반영하겠다. 8월 16일 기준 김 총장은 전임 교원 약 80명 중 34명을 만났으며
앞으로 교수회, 직원 노조,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과 만날 예정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총장은 총학생회와 대면해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 학내 구성원 간의 만남이 우리 대학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취재 유수민 기자, 이성훈 기자, 사진 안다은 기자, 이성훈 기자, 취재 지원 안다은 기자, 남윤아 기자, 이효민 기자.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어문전공 대학생들 수업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 받아요. 우리 대학 어문계열 전공은 외국의 문화, 사회, 경제와 더불어 언어를 중점적으로 배운다. 어문전공 학우들은 전공 수업을 따라가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학우들이 교육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문계열 대학생 사교육 선택 아닌 필수. 미디어센터는 우리 대학 영어학 1월 본학 중어 중국학 전공 학우를 대상으로 사교육 현황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56명 중 32명은 이미 사교육을 받았으며 사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나머지 24명 중 22명은 추후에 사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응답자의 93%가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의사가 있었다. 어문계열 학우들에게 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타 대학 어문계열의 상황도 비슷하다. 2015년 성대신문의 사교육 유무조사에 따르면 전공 관련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100명 중 어문계열이 43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015년 숙대신문의 어문계열 학우의 대학 사교육 조사에 따르면 언어 관련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58명 중 152명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로 자격증 취득이나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사교육 선택하는 이유는 개설 수업 부족과 졸업 요건. 어문계열 전공 학우가 사교육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설 수업 부족 졸업 요건이다. 다음은 설문조사를 인터뷰 방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최서진 학우는 중어 중국학 전공 졸업 요건인 HSK 5급 자격증은 사교육 없이 전공 수업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영어학을 전공하는 장주연 학우는 우리 대학은 어문계열 전공을 주전공과 복수전공으로 택한 경우 졸업 요건으로 어학 자격증과 어학 시험 점수를 요구한다. 영어학 전공은 토익 800점 이상 또는 상응하는 영어 공인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일어일 본학 전공은 JLPT 2급 자격증 또는 JPT 550점 이상을 요구한다. 중어중국학 전공은 HSK 5급 자격증 또는 자체 졸업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전공 교과 과정은 졸업 요건을 이수하기에 충분할까? 이에 설문조사 응답자 56명 중 부정적 답변이 22명, 긍정적 답변은 12명으로 전공 교과 과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우가 더 많았다. 보통이라고 답한 학우는 22명으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학우 수와 같았다. 장 학우는 전공 수업의 개수가 적어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어문계열 전공생의 사교육 현실, 원인은 대학 교육에 있다. 어문계열 학우가 사교육을 받는 원인은 개설 수업 수가 부족하고 수업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부족한 데 있다. 대학은 졸업 요건으로 어학 성적을 요구하지만 정작 학우들은 학교 교육이 충분치 않아 사교육을 받아야만 졸업 요건 충족이 가능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전공생 간 외국어 능력의 수준 격차도 문제였다. 어문 계열 전공 특성상 학교 입학 전부터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우와 기초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우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김시명 학우는 입학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학생들이 많다. 수업 내용이 부족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돈을 내고 학원에 다니게 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은 이미 어문 계열 전공생의 사교육 문제를 두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주원 학우는 외국어 실력을 갖춰야 들을 수 있는 전공 수업이 많아 외국어 교양 수업의 수강 인원을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어중국학을 전공하는 유채신 학우는 언어 수업을 수준별로 커리큘럼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문학 관련 수업이 많다 보니 수업 내용이 매번 비슷하게 느껴진다.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우리 대학은 시수 총량제를 시행해 학생 수가 적은 전공은 개설 수업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김태준 교무처 과장은 어문계열 개설 수업 수가 적은 이유는 전공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문계열 전공 학우들이 전공 수업에서 학우 간 언어 능력 수준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두고 김 과장은 학교가 학생의 언어 수준 차이까지 고려해 학생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급 수업 수강 후 중급 수업을 듣는 것처럼 스스로 수업 난이도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공 교과과정 개편 시 필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 학우들은 전공 교과목 다양화 어학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 개설, 교과과정 개편 시 학생 의견 반영 과정 필요 어학 자격증 취득 필수 보류 순으로 답했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개설해달라는 설문조사 응답에 김 과장은 수요가 있다면 수업을 개설해도 좋겠다. 하지만 전공 교과과정은 담당 교수님 관할이라 교무처가 깊게 관여할 수 없다며 교무처에서 비교과 수업이나 계절학기 때 토익 단기반을 개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7월 18일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은 2023년도 2학기부터 선수 필수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과장은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은 수강 과목의 순서가 있어 선수 과목을 듣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수업을 듣지 못한다. 어문계열 전공에도 선수 필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 대학교는 사교육 현상을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고 있을까?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우의 언어 수준에 따라 개설 수업을 분반하거나 추가 강의를 만들었다. 고려대학교는 전공기초 학습 능력과 영어 강의 수강 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교과목 보충 심화 학습을 도와주는 코트 튜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편 우리 대학은 전공학습 공동체 한솥밥을 운영한다. 고려대와 비슷하게 우수한 성적의 튜터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우와 함께 공부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이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전공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학교 내에서 보충하는 방식이기에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우리 대학 어문계열 전공생이 전공 수업에서 겪는 학생 간 수준 차이 문제는 단순히 순서대로 강의를 수강하게 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전공 수업에서 나타나는 수준 차이를 수업만으로 극복하기 힘들기에 학우들은 계속해서 사교육을 찾게 된다. 졸업 요건을 학교 수업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상황 또한 학우들이 사교육을 선택하게 만든다. 학우들이 수업을 위한 수업을 받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취재 김계수 기자, 유수빈 기자. 사진 기획. 살아남아 내년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지난 7월 16일 제23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만 열렸던 퀴어 문화축제는 3년 만에 대면으로 만나 더 의미가 깊었다. 올해 퀴어 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이다. 사회자인 페미니스트 연극배우 이리 씨는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시기를 지나 살아있다는 것, 함께할 거라는 것 그리고 멈춰있는 세상 속에서 나아가자며 슬로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8대 행진 차량은 종가격을 지나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3.8km의 거리를 걷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시작과 동시에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참가자들은 웃는 모습으로 거리 행진을 마쳤다. 사진이 덥고 습한 날씨에도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사진이 13명의 주한애국대사가 퀴어 문화축제 무대에 올라 연대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 박친 대학생 네트워크의 행진 트럭이 행사를 마치고 광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당일 축제에는 주최 측 추산 13만 5천 명이 모였다. 군인권센터, 성소수자 부모 모임, 성공회 무지개 네트워크 주한 외국대사관 등 총 72개의 단체가 부스에 참가했다. 연대 발언으로 축제에 함께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혐오는 실패해야 한다. 사랑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서울광장 안은 서로 연대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광장 밖은 기독교와 보수단체들의 퀴어 문화 축제에 반대 집회로 뜨거웠다. 반대 집회 참가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퀴어 문화 축제 개최를 허용했다며 오세훈 사퇴와 동성애 반대를 외쳤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양선우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장은 환영 무대에 올라 성소수자는 코로나19 이후 더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매우 기다려온 자리라며 퀴어 문화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퀴어 문화 축제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웹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 사진 김계수 기자, 이성훈 기자. 포착 세상에 이런 회대이니. 페미니스트 예술가 김만고 사회적으로 살아있는 예술가 되고파. 디지털 콘텐츠학과 김윤범 학우 인터뷰.
사진 캡션 김윤범 하구가 김만고라는 필명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 프로젝트 샵 그거 그냥 스티커에로 세상에 화두를 던진 김윤범 디콘사 하구를 만났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졸업을 앞둔 디지털 콘텐츠학과 4학년 김윤범, 필명은 김만고라고 합니다. 성인 소년과 김만고 필명이 두 개로 알고 있다. 두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성인 소년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불리던 이름이다. 스스로의 젠더를 고민하다 성인 소년이라는 이름이 그나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에 지었다. 남성성을 수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자각했다. 어른은 됐으나 남자는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였다. 성인 소년이란 이름이 낯간지럽기도 하고 입에 잘 붙지 않던 중 페이스북 이름으로 같이 사는 고양이인 망고의 이름을 가져다 썼다. 다른 작가님들도 자연스럽게 망고라고 불러줬고 지금의 필명이 됐다. 우리 대학에서 난민, 페미니즘, 성소수자, 한국 기독교단과 관련해 전시한 바 있다. 2019년 지금은 인권센터가 자리 잡은 세천년관 1층에서 전시를 열었다. 당시 국제난민지원 단체 피난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피난처는 1991년부터 있던 단체로 난민법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단체다. 제주난민 반대 시위 보수 개신교의 시위를 보며 단체 가입을 결심했다. 성경 속의 성인들이 받는 박해와 기독교인들이 혐오하는 대상들이 받는 고난이 겹쳐 보였다. 기독교나 성서가 말하는 언어 속에서 모순을 느꼈고 이를 표현하고자 했다. 전시 중 재밌던 일화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 전시 인쇄물이 바닥에 뿌려져 있더라.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하구가 진행한 샵 그거 그냥 스티커예요 프로젝트가 인기를 끌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2017년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을 무렵 회사 화장실에서 영감을 얻었다. 학창 시절 화장실에 있으면 타인을 상대하지 않아도 돼서 안정감을 느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화장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치마를 입고 화장실에 갈 때 젠더 규범에 맞춰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검열하게 되고 화장실에 혼자 있어도 누가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7년 화장실 내 불법 촬영으로 여성들이 불안해할 때 유난 떤다는 인터넷 댓글을 본 후 남자 화장실에 눈알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 촬영 기능도 없는 스티커를 두고 이거 그냥 스티커인데요. 하고 말을 돌려주게 됐다. 더불어 남성들의 페미니즘 참여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남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스티커를 붙이는 프로젝트를 열게 됐다. 화장실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자연스레 안전함을 느끼고 향유하는 것도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남성들이 특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 작업 외에도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낙태죄 폐지 그래피티를 그리고 다녔다. 친한 친구가 일본 지하철 역사 안동전 사물함에 아이를 두고 떠나는 일을 다룬 코인 로커 베이비즈라는 소설을 읽고 있었다. 또 미혼 여성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베이비 박스와 관련한 다큐를 보기도 했다. 콘텐츠를 보면서 사물함을 여닫을 때 의외의 물건이 나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영아 유기 문제를 말할 때 문제를 야기한 낙태죄는 고려하지 않고 여성만을 탓한다. 낙태죄 존치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주된 논쟁거리로 대두되지만 명백한 생명인 영아는 유기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 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길어지는 동안 낙태죄 폐지 작업으로 유기된 영아의 수를 통계내고 가시화해봤다. 또 사회 문제가 계속해서 일부 집단의 선행으로 봉합되는 걸 보며 오히려 실질적 피해가 방치되는 부분을 주목하고 싶었다. 사진 캡션 낙태죄 폐지 문구가 적힌 코인 로커 안 영아 인형이 보인다. 사진 제공 김윤범 하구. 공들인 작업인데 알려지지 않아 아쉬운 작업이나 가장 재밌었던 작업이 있다면? 퀴어 축제에서 보수 기독교 혐오 세력들을 사랑하니까 반대한다와 같은 현수막을 가져와 네온사인 십자가에 칭칭 감는 작업이다. 십자가에서 불빛이 나오고 기독교의 가치들이 혐오 행동으로 가려져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 실제 교회의 간판이나 네온사인 십자가에 올라가 작업하고 싶었으나 고소공포증이 있어 못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생긴 빨판이 있는 고무공을 잉크에 묻혀 대림역이 보이는 아크릴판에 던지는 작업도 있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무렵 코로나 시기인데 대림역에 양꼬치 먹으러 가자는 우리 오빠, 내가 예민한 건가요? 라는 글이 있었다.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됐으니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 대림동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이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비난할 대상을 찾고 싶고 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크릴판에 잉크가 묻은 고무공을 던지면 관객 손에도 잉크가 남아서 손을 씻어야 한다. 남 탓하지 말고 손부터 씻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후에 2016년부터 계속 구상했던 작업으로 페미니스트 이등병이 있다. 페미니스트이자 타투이스트인 친구들에게 연습장 삼아 타투해달라고 하니 온갖 문구들이 몸에 가득해졌다. 페미니즘 문구가 잔뜩 적힌 몸으로 군대를 약 1년 6개월 동안 다녀왔다.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로 썼는데 내년쯤에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어 작업하는 편인가?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뉴스를 보고 영감을 얻는다. 예를 들어 난민 반대 시위 누리꾼들이 유튜버에게 악플을 달아 자살하게 만든 일,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성우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커뮤니티 여론으로 직장을 잃는 일 등이 있다. 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자 고소당하거나 2차 가해를 겪는 일도 있었다.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편견이나 법의 불합리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면서 작업이 만들어진다. 인터넷에서 과하게 대표되는 자극적인 의견이 분명 있다. 사회적 소수나 당사자는 과잉대표된 의견을 보며 종종 여론처럼 느끼곤 한다. 관객 참여 작업으로 인터넷 속 여론이 대다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술가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다면 중학교에 다니던 시기까지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다. 자연스레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이후 현대미술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등을 보며 관심을 키워왔다. 그러나 집안 사정으로 빨리 회사에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에 미대를 진학하지 않고 디자인과 연관 있는 디지털 콘텐츠학과에 진학했다. 주하영 교수의 뉴미디어 시대의 미술이란 수업을 들으며 현대미술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7년에 샵 그거 그냥 스티커예요 작업이 인기를 끌며 미술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을 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가 지금만큼 유행하지 않던데 확진돼 동선이 드러날까봐 불안했다. 현대 미술의 주된 가치가 다양성인 만큼 퀴어 전시를 자주 다닌다. 전시를 계속 보러 다니다 코로나19에 걸려 동선이 밝혀지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불안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오늘 다녀온 전시가 뭐였지? 라는 생각과 함께 성소수자 미술인들이 사회에서 좋지 않은 사례로 얘기될 것 같아 불안했다. 성공회대가 말하는 가치들이 예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학창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여러 단체와 언어를 만나면서 확장될 수 있었다. 또 성공회대에 다니지 않았다면 페미니즘, 난민과 같은 의제에 관심이 있어도 굳이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하구는 우리 대학을 다니며 학적 콤플렉스를 가진 하구를 많이 만났다며 휴학하고 사회 경험을 해보니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그다지 의미가 없었다고 조언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사회와 호흡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의제를 작업으로 표현하길 바랐다. 취재 사진 한다은 기자, 사진이 성운 기자, 의포. 윈도우 XP 배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포스트 코로나 이후 15박 16일 몽골 여행기. 몽골 가자. 졸업 여행에 함께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팬데믹 이후 가지 못한 해외여행이 얼마나 많을까. 코로나19로 계획한 여행이 무산되자 외국으로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감소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해외여행객 입국 허가를 재개했다. 몽골 정부 또한 3월 14일부터 PCR 검사 확인 요구 절차를 폐지하고 자가 격리 없이 입국 허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한 시점에서 여행 준비는 이전보다 더 철저했다. 여행을 계획한 3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만나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를 비롯한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려 했었다. 코로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몽골 칭기즈칸 공항을 나오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테를지 국립공원, 남고비 헝거리네스 사막, 시레트 호수 등 16일 동안 유명 관광지를 속속들이 돌아다녔으나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여행 마지막 날은 몽골의 독립기념일이자 성대한 축제인 나담 축제 전날이었다. 울란바토르 수우바타르 광장은 인파로 북적였으나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기 힘들었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다는 몽골 국영 백화점 출입구에는 한국 백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소독제와 열감지기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몽골에서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광활해 방역 지침이 유달랐던 걸까? 몽골 국토 면적은 156만 4천 제곱킬로미터로 내륙 국가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이는 남한 국토 면적 10만인이 10제곱킬로미터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인구는 약 320만 명에 불과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을 웃돌았다. 전체 인구 320만 명 중 3분의 1 이상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거주해 수도를 벗어나면 사람보다 동물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차와 함께하는 몽골. 몽골은 유목민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유목 문화가 몽골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특히 식문화에서 유목 문화를 깊게 느낄 수 있었다. 일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을 버티기 위해 몽골의 음식은 지방이 가득 들어가 걸쭉했다. 여행을 함께한 6명 중 절반 이상이 채식하고 있었기에 몽골의 유목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기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 양고기찜 허럭과 같은 음식은 지향했다. 그래서인지 가이드인 간악이 준비한 한식을 제외하면 16일 동안 양고기가 들어간 밥만 주야장천 먹었다. 그중 삼시세끼에 한 번은 꼭 나오는 음식이 있었는데 소스가 곁들여진 양고기와 밥, 양배추 샐러드, 감자가 나오는 골야시는 우리의 입맛을 뚝 떨구게 했다. 골야시와 함께 양고기 튀김 만두 호쇼르와 양고기 찐만두 보오즈가 점심과 저녁으로 번갈아 나왔다. 매일 기름진 음식을 먹는 탓에 차집, 우유와 소금으로 간을 한 차인 수태차 혹은 티벳 홍차를 16일 내내 마셨다. 여행 일정이 절반을 넘어갈 무렵엔 홍차를 마시지 않으면 식사를 마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음식을 대여준 유목민도 간악과 운전을 도맡은 제기, 그리고 여행객 6명이 식사하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설탕을 넣고 차를 홀짝이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몽골의 시차는 한국과 1시간 정도 차이 나지만 해가 새벽 5시에 뜨고 벽시경에 저낮이 길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있어도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을 여행하니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면 어떻게든 할 일을 찾게 되는 법. 각자 캐리어에 꽁꽁 숨겨둔 물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역서와 고체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여행사에서 준 종이로 몽골어를 공부하는 사람, 칼림바를 뚱땅대는 사람, 창밖의 초원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거나 멀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람 등등. 그렇게 하루 평균 160km, 4시간 이상을 덜컹거리는 차에 몸을 싣고 눕지도 못한 채 꼿꼿이 앉아 이동했다. 속부터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몽골. 몽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바양작은 미국의 고고학자 루이 앤드루스가 1920년대 공룡 화석을 발견하며 알려지게 된 곳이다. 햇빛을 받으면 절벽이 붉게 변하고 모래가 굳어 바위가 된 절벽 사이로 바람을 타고 모래가 나오기도 했다. 바람이 스산하게 몰아치는 것을 느끼며 들어간 바양작 박물관에는 서양인들이 몽골인과 낙타를 동원해 공룡 화석을 찾는데 그 모습이 바양작을 처음 볼 때 느낀 경이로움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몽골은 1924년부터 1991년까지 사회주의 국가였다. 곳곳에서 사회주의 시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소련군의 군용 차량 푸르공 소련군이 사용하던 붉은 벽돌의 군사기지가 그러하다. 푸르공은 냉전 시기 소련군이 타고 다니던 군용 차량이나 현재는 몽골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애용하고 있다. 사진 캡션터만 남아있는 엉기사원의 전경. 한국인 관광객이 잘 가지 않는 여행지 중 하나인 시레트 호수에 가려면 장정 10시간이 넘는 250km를 달려야 했다. 피로를 줄이기 위해 추가한 중간 행선지 엉기사원은 어느 관광지보다 몽골에 많은 것을 보여줬다. 벽돌로 된 터만 겨우 남은 엉기사원은 처참했다. 유적을 모아둔 박물관은 관리되지 않았다. 과거 사원의 기둥이었을 나무에 어린이가 앉아있거나 엉기사원 터로 가는 길엔 누가 보아도 유적처럼 보이는 문양이 새겨진 벽돌이 나뒹굴고 있었다. 몽골에서 가장 큰 라마 불교 사원 중 하나이자 엉기강 주변으로 28개의 사원과 수많은 신자가 무리짓고 살았다. 그러나 소련의 간섭과 19세기 공산 정권의 불교 탄압으로 많은 사원이 파괴됐고 엉기사원도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왜 몽골이야? 라는 질문에 순순히 대답할 수 없었다. 몽골로 떠난 이유도 몽골을 즐기게 된 이유도 단순했다.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고 별이 보고 싶으니까. 사진 캡션 몽골에서는 어디서나 동물을 쉽게 볼 수 있다. 길게는 하루 꼬박 360km나 되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고장 나면 자연스레 지평선이 보이는 초원과 사막 한복판에 돗자리 깔고 누우면 그만이다.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사막에 있다면 게르에서 나와 별을 보면 될 노릇이다. 가장 크게 보이는 큰 검자리부터 여름철 별자리인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공수자리, 정갈자리 등을 보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한다. 헝거리네스 사막의 높다란 경사에 힘들면 생각할 겨를 없이 지친 손발을 꺼내 사족 보행하면 될 일이다. 지평선 가까이에 있어 한국에선 좀처럼 볼 수 없던 궁수자리를 보고 있으니 몽골에 온 것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답답한 빌딩 숲 매일 같이 울리는 휴대폰 진동 알림음에서 벗어나 들푸른 지평선을 지겹도록 눈에 담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유행하는 감염병이 아닌 풍토병이 돼버린 2022년. 성공회대 재학생으로서 해외로 떠날 기회는 많지 않다. 해외 파견 IT 프로그램인 인도창은 글로컬 IT 전공 폐지와 함께 사라졌으며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스터디 투어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2019년 2학기를 끝으로 중지됐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재개한 해외 파견 유학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 학우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까? 취재, 사진 한다은 기자. 3분 리뷰. 사진전 비비안 마이어, 보모로 살던 여성 죽은 뒤 사진가로 불리다. 프랑스와 미국을 넘나들며 보모 생활을 하다가 친척의 유산을 물려받고 세계 여행을 떠난 비비안 마이어. 그녀는 평생 찍은 15만 장의 사진들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의 가장 순수한 목적인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시선이 닿는 곳을 사진으로 남겼다. 비비안의 사진들은 길거리와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의 순간을 담담하게 포착하고 있다. 사진전은 8월 4일에서 11월 14일까지 그라운드 시소 성수에서 열린다. 글 유수민 기자. 영화 바닐라 스카이 삶을 바꿀 기회는 우리에게 있다. 모든 순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 허구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인공인 데이빗은 모든 선택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각몽을 꾼다. 그것도 잠시 현실 세계의 죄의식을 이겨낼 수 없었다. 꿈과 현실의 갈림길. 그는 꿈이 아니라도 자신의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현실을 살아가길 택한다. 진정한 사랑을 잃은 경험이 있는 데이빗은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 어떤 기회든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영화는 사소함에서 삶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오픈 유어 아이즈. 우리 모두 눈을 뜨고 지금을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 글 손시진 기자. 예능 프로그램 뿅뿅 지구 오락실 포맷은 식상해도 세대 차이 개그로 시청자 사로잡았다. 나영석 PD가 이끌고 윤지, 미니, 이영지, 안효진, MZ세대 연예인 4명이 함께하는 이른바 신개념 하이브리드 멀티버스 액션 어드벤처 버라이어티. 4명의 출연진은 지구로 도망간 달나라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벌인다. 기존 TV 예능에서 흔히 보이는 기상 미션, 영어 안 쓰기 등의 프로그램은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나 PD와 출연진의 세대차로 신선한 웃음을 자아낸다.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폭력적인 장면 없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란다은 기자. 인공지능 전공 어투제트. 올해부터 신설된 IT융합자율학부의 인공지능 전공. 새로 만들어진 만큼 전공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이상윤 IT융합자율학부 교수와 인공지능 전공을 속속들이 알아봤다. 큐. 인공지능 전공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계의 인공지능 인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했습니다. 큐. 우리 대학 인공지능 전공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전공 수업인 인공지능 캡슐 디자인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동료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인공지능 문제 해결 수업은 경진대회에 참가해 다양한 실무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큐. 타 대학교의 인공지능 관련 전공과 차별점이 있나요? A. 우리 대학의 여러 학문을 접할 수 있는 다전공 제도와 맞물려 좋은 시너지를 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가령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접목하거나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인공지능을 웹페이지와 결합해 실용화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 학생만이 실현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큐.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은 전공인가요? A.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등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 선택하면 보람찬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이는 하나의 도구로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좋을지를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큐. 인공지능 전공 수업을 따라가려면 수준 높은 수학 능력이 필요하나요? A. 인공지능 이론 강의는 함수, 벡터, 행렬 등 기초 수학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전공생들이 데이터 기초 수학일과 데이터 기초 수학의 수업으로 꼭 필요한 수학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전공 탐색과 전공 선택 수업으로 이수 구분 상관없이 개설에게 언제라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큐. 인공지능 전공생은 졸업 후 어떤 분야에 취업할 수 있나요? A. 사회 진출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인공지능의 기반인 데이터는 농업, 제조업, 개인, 금융, 의료 등 사회 어디에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산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해당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템을 제안하는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올해 경희대, 동국대, 이화여대, 국민대 등이 인공지능 관련 전공을 신설했다. 우리 대학도 전공 신설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 전공을 만든 셈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교수는 신설된 전공인 만큼 새로운 문화를 위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취재 유수민 기자. 사서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주위에 번아웃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대학생 친구들이 부쩍 늘었다. 중학생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는 최근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지 않아도 느닷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친구는 성인이 된 이후로 한시도 바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열심히 산다고 혀를 내두를 만큼 시간을 쪼개 공부와 일을 하는 친구였다. 나는 그에게 해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버거워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친구는 잠시 고민하다 나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쉬고 싶어도 쉴 틈이 없어 때론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진 대화 끝에 우리는 느닷없는 눈물의 의미를 번아웃이라 결론지었다. 최근 몇 년 사이 20대 청년 번아웃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2017년 동아일보의 한국인 번아웃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 중 20대의 정서적 탈진 수준이 가장 높았다. 번아웃 세대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20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 20대는 왜 번아웃을 겪게 될까? 한 친구는 성인이 된 후 갑작스레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다. 듣자마자 고개가 끄덕여졌다.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은 청소년기에 비해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많아진 만큼 많은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은 불안을 느끼게 한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 정말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미래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없다. 또 다른 친구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느낄 때도 뚜렷한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번아웃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마음 놓고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학업과 대외활동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번아웃이 찾아와 의욕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정서적 탈진 상태에 익숙해진다. 축적된 피로를 해소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겨우 회복했다가도 금세 무기력해진다. 결국 번아웃이 발생하는 주기가 잦아지고 실증과 냉소, 회피가 반복된다. 사이클을 몇 차례 겪고 번아웃의 감각에 무뎌진 친구들도 꽤 있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건 번아웃 극복 방법이 달리 없다는 점이었다. 그저 시간이 해결했다거나 여전히 번아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대답이 대다수였다. 이들을 이토록 쉴 틈 없이 만든 건 무엇일까? 청년 번아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일지도 모른다.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많은 이들이 그 기준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스스로 잣대를 들이민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감은 청년들이 무엇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게 만든다.
스펙 하나, 자격증 하나라도 더 챙기려 분투한다. 20대의 번아웃이 개인의 필요와 의욕만으로 야기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무기력증과 함께 나타나는 번아웃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자기혐오다. 되려 번아웃을 자신의 탓으로 치부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만큼 불필요한 일은 없다. 어쩌면 번아웃은 그만큼 열심히 살고자 했다는 증거다. 20대에게 자책과 체념보다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글 이효민 기자. 사회. 보장받기 힘든 아이돌의 노동권. 장시간 노동 우울증으로 고통받지만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아이돌 문화는 10대, 20대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스트리밍하고 아이돌 생일을 축하하는 카페에 가고 아이돌의 이름으로 기부한다. 어디서나 그들의 음악이 나오고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호명될 아이돌의 가치 또한 인정받고 있다. 아이돌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지만 아이돌의 불공정한 계약 관계와 노동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제목 1. 아이돌은 노동자일까? 아이돌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다. 2020년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의 멤버인 노지선은 특수고용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라이브 방송 매체 브이라이브에서 밝힌 바 있다. 2018년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키워드 셰프와의 출연에 어차피 등록은 다 개인 사업자로 돼 있다고 말했다. 아이돌과 소속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표준 전속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있다. 일일 관계의 평등한 계약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진 보이그룹 샤이니 멤버 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키워드 샤프와 캡처.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식 명칭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같은 직업이 대표적이다.
노동자와 같은 처지에서 일하지만 노동법이 말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부분 보장받을 수 없다. 근로계약서로 고용된 게 아닌 형식상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업체와 계약하고 업체의 관리 및 감시받지만 근로계약서로 계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직종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021년 7월 기준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3명만이 가입 대상일 뿐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본적인 권리인 휴가 연차 근로 시간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고용주로부터 매달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게 아니므로 수익이 불안정하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소제목 2 연습생 향한 협박 폭언에도 참고 넘어가는 불공평 계약 관계. 아이돌과 소속사의 관계는 연습생 시기부터 시작한다. 연습생 과정은 한국 아이돌 산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과정이다. 미국은 연습생 개념이 없으며 신인 가수는 레이블과 계약을 맺어 앨범을 발매한다. 일본은 아이돌 연습생, 데뷔 멤버 모두 합숙이 없고 자택에서 출퇴근한다. 연습 또한 자율에 맡기기도 한다. 그에 비해 한국은 입사부터 데뷔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프로듀싱한다. 아이돌을 꿈꾸는 아동과 청소년은 소속사의 투자로 연습생 생활을 이어나간다. 연습생은 10대 초반 입사에 늦으면 20대 초반까지 아이돌 데뷔라는 목표를 향해 청소년기를 보낸다. 그렇기에 연습생에게 아이돌 데뷔는 간절한 목표다. 하지만 아이돌 데뷔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는 소속사가 결정한다. 소속사는 투자로 연습생을 데뷔시켜주는 입장이기에 연습생 시절부터 아이돌과 소속사 사이엔 위계가 생긴다. 데뷔가 결정되면 연습생 시절부터 시작한 투자 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정산이 시작한다. 데뷔 후 아이돌이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셈이다. 데뷔 전 연습생이 계약을 파기하면 투자 비용의 2배에서 3배가 넘는 위약금을 물기도 한다. 또 위계를 이용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는 연습생 시절 프로듀서로부터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연습생 신분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면 아이돌과 소속사는 대중문화의 수림 표준 전속계약서로 계약 관계가 된다. 소제목 3 모호하고 벌칙 조항 없는 표준 전속계약서. 약 10년 전만 해도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표준계약서조차 없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우 장자연가 폭행과 성상납 등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2009년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들이 13년이라는 장기 전속계약, 부당한 수익 분배 등을 문제를 제기하며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와 생긴 법적 분쟁으로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표준계약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지키지 않아도 권고로 끝난다. 벌칙 조항이 없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고용관계에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및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엔 그러한 벌칙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아이돌이 소속사와 맺게 되는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표준전속계약서 제7조는 2014년에 추가된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극도의 우울증 등이 발견될 경우 가수의 동의로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많은 아이돌이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조항은 아이돌의 정신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나 강제성은 없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 수익 분배 관련 조항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인 추 씨는 2021년 예능 월드이즈 원추에 출연해 데뷔 4년 차지만 아직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속 아이돌이 정산받으려면 데뷔 비용을 모두 청산한 뒤 가능하다. 표준 전속계약서 제12조 2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용역의 구체적인 수익 분배 비율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했다. 소속사 규모와 상관없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생기는 이익은 소속사와 별도의 합의로 정한다. 갑과 을의 위치에 있는 소속사와 아이돌이 공평하게 수익을 나눌 수 있을까?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부속합의서라는 형태로 채울 수 있다. 표준 전속계약서 제19조 부속합의는 기획업자와 가수는 계약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하거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해석의 여지가 많다. 아이돌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19년 대중문화예술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갑인 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되거나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이 있다. 소제목사 아이돌이 근로계약서의 보호를 받는다면 2016년 기준 아이돌의 정산 내역은 상위 10%와 나머지 90%의 소득 비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은 최저연봉은 1,512만 3,240원이다. 그러나 하위 90%의 소득을 받는 아이돌은 최저연봉에 미치지 못한 채 연평균 약 870만 원을 받는다. 인기를 얻지 못하는 아이돌은 빚더미에 쌓여 사라진다. 2016년 가수 수입 신고 현황. 전체 평균 8천만 원, 상위 10% 평균 7억 3,200만 원, 상위 1% 42억 6,400만 원 단위는 원 2016년 세전 수입 신고 기준. 표 2016년 가수 수입 신고 현황. 자료 출처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아이돌을 조금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아이돌도 법정 노동자임을 보장해야 한다. 가수 겸 배우 수지는 한 인터뷰에서 데뷔 후 2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많은 아이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아이돌 산업에서 당연시되는 장시간 노동, 우울증 같은 고충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개선 여지가 생긴다. 예컨대 아이돌의 장시간 노동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되고 연장 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우울증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10대부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렸지만 연습생 시절부터 시작되는 갑질 데뷔 후 몇 년이 지나야 시작되는 정산 장시간 노동 우울증 등으로 아이돌은 고통받고 있다. 아이돌의 노동권 가시화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봄사회 3학년 개건기자.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죽어가는 청년 노동자들.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씨, 고 이선호 씨. 모두 산업재해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들이다. 2021년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10만 2,278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이다. 매일 2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셈이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만 18세부터 34세 청년 노동자는 67명이다. 청년 산재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소제목에 떨어지고 끼이고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지난해 1월 성대진 하고는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약 2개월간 주 5일 매일 9시간씩 일했다. 성 하고는 쿠팡 물류센터를 폐쇄적인 공간으로 묘사했다. 쿠팡 물류센터는 물건이 많아 보안이 엄격하다.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으며 공항 보안 검색대와 비슷하다. 성하고는 화재가 생겼을 때 대피하기 어렵고 서로 대피하려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비상구 앞에는 큰 자재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물류센터 안에서는 휴대전화 등의 개인 물품도 소지할 수 없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휴대전화가 없어 119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면적 12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과 내부 적재물 1,620만 개가 전소했다. 화재 발생 직후 근무 중이던 직원 248명이 모두 대피했지만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화재 사고 당시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일찍 화재를 발견한 직원이 있었으나 관리자는 신고를 무시했다. 또한 올해 2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관리자는 119 신고가 아닌 회사 보건팀에 먼저 문의해 응급조처가 뒤늦게 이뤄져 결국 노동자는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또한 심각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6명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입고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1시간의 작업량을 1200개에서 1300개를 채워야 한다. 그렇기에 작업 속도를 신경 써야 하고 점심시간 빼곤 물을 마실 수도 없다. 관리자는 정수기를 사용하라고 말했지만 작업량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성하고는 겨우 5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시간 내내 같은 작업을 서서 반복한다.
겨울철 물류센터 안은 매우 추워서 마스크 안에 물이 떨어지고 손이 부르텄다. 또 다른 청년 노동자인 임주환 씨는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약 1년간 일했다. 플라스틱 사출이란 녹아있는 플라스틱 재료를 사출성형 틀에 넣어 물품을 만드는 작업이다. 회사는 임 씨에게 일이 굶 떠진다며 안전복을 입지 못하게 했다. 더불어 임 씨가 일하는 공장의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죽을 뻔했다. 임 씨는 오키 시 엘리베이터 문에 끼어 함께 올라가다 옷이 찢어져 살았다. 그는 여름 옷이라 망정이지 겨울이었으면 끼어서 죽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고 이후 관리자는 임 씨에게 조심하라는 말이 전부였다. 임 씨는 3m 높이의 좁은 곳을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발을 헛디뎌 떨어진 적도 있었다. 추락 사고는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다. 지난해 351명이 자신의 노동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다. 이는 매일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 꼴이다. 또 임 씨는 운전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몰았다. 지게차 운전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필요하지만 임 씨가 가진 운전면허증은 이종 보통이었다. 회사에서 무면허 지게차 운전을 시킨 셈이다. 지게차에 물건을 중량보다 많이 옮기려고 하니 지게차가 기울기도 했다. 소제목이 20대 노동자 40%가 비정규직. 위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임 씨와 성하구 모두 혹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만두지 못했다. 임 씨는 1년을 버텨 경력을 쌓은 후 이직을 준비하려 했지만 탈모와 대상포진이 생겨 일을 그만뒀다. 성하구는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쿠팡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쿠팡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20대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약 13만 1000명으로 20대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20대 청년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를 가지기는 매우 어렵다. 고이혁 김군, 고 김용균 씨, 고 이선호 씨 그리고 임 씨와 성하구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산재 사고에 훨씬 취약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사망 및 부상 재해를 승인받은 노동자는 1678명 중 정규직은 207명, 비정규직은 1471명으로 비정규직이 전체 사망, 부상 재해 승인 노동자의 87.7%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12년부터 5년간 5대 전력회사에서 발생한 산재가 모두 346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하청 노동자가 겪은 사고는 337건으로 5대 전력회사에서 일어난 전체 산재의 97.4%를 차지했다.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이기에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은 책임이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곳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동자 혼자 작업하게 한다.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산업재해를 낳는다. 소제목 3단 1%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처음 발의한 후 꾸준히 논의됐다. 지난해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올해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벌금의 하한선, 처벌 대상, 처벌 범위 등에 있어 법의 내용에 허점이 많아 큰 비판을 받았다. 안전조치 부실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벌금의 하한선은 없다. 또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회피할 소지가 다분하다. 50인 미만 사업장만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 등 비판이 거셌던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표 사업 규모별 사고 사망 현황. 전국 사업체 중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가 79.8%이며 50인 미만 사업체는 98.8%다. 임 씨가 일한 제조업 공장도 40명 미만의 노동자가 일했다. 임 씨의 옷깃이 찢어지지 않았거나 지게차가 뒤집어져 임 씨가 사망했더라도
임시가 일환 사업장은 40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80.9%에 해당하는 370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임씨는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 성하고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20대 청년 노동자의 현실은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 문봄 객원 기자. 탐정 미생이. 18개월 만에 석사학위 취득할 수 있는 메인즈 대학원. 우리 대학에 아는 사람만 안다는 대학원이 있다. 바로 메인즈 대학원이다. 메인즈 대학원은 마스터 오브 아트인 인터아시아 NGO 스터디즈의 준말고 2007년 만들어진 아시아 비정부기구학 석사학위 과정이다. 조희연 전 성공회대 교수와 조효재 사회학 전공 교수가 아시아 지역 지식인 네트워크인 아레나에 협력해 메인즈 대학원이 만들어졌다. 조미애 메인즈 학과장은 메인즈 대학원이 만들어질 당시 시민사회 역량과 사회 성숙도가 중요하게 다뤄지던 시기였다며 대학원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보통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2년인데 반해 메인즈 대학원은 4학기를 1년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인즈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서류 접수는 7월부터 열린다. 인터뷰 면접은 10월에 진행하며 2월에서 3월 초에 학기를 시작한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며 마지막 학기에 영어로 석사학위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학기 중에는 특강을 듣거나 국내 비정부 단체나 비정부 기관을 방문한다. 메인즈 대학원은 우리 대학 예산과 더불어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와 현대차로부터 매년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전부터 현대차는 우리 대학의 시민사회복지대학원을 지원했으며 2007년 지원 범위를 메인즈 대학원까지 확대했다. 외부에서 기탁받은 장학금은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외국인 학생 정원이 달라진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적을 가진 학우는 전액 학비가 면제된다. 또 소정의 생활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의 학우는 수업료의 40%를 장학금으로 받으며 조교를 병행하면 추가로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받는다. 사진 메인즈 대학원 학우들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방문했다. 사진 제공원 카룸폰 체파약 학우. 메인즈 대학원이 타 대학의 NGO 대학원, 우리 대학의 NGO 대학원, 현 시민평화대학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조 학과장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국제분쟁과 평화, 글로벌 페미니즘, 민주주의 등을 주로 다룬다. 특히 아시아적 정체성이 강조된다며 메인즈 대학원과 타 대학원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 메인즈 대학원이 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아시아 시민사회와 협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성공회 교회 신자인 난 오카타 학우는 2011년 우리 대학 사회과학부에 입학해 학부 졸업을 마친 후 2022년 메인즈 대학원에 입학했다. 미얀마 국적의 오카타 학우는 1년 만에 공부를 마칠 수 있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며 메인즈 대학원의 가장 큰 이점으로 NGO 글로벌 네트워크를 꼽았다. 더불어 유현정 메인즈 대학원 조교는 한국인 학생이 입학하면 외국인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 덩달아 외국어 사용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메인즈 전공생인 언 카룸폰 체파약 학우는 태국에서 기자로 5년간 일하다 메인즈 대학원에 입학했다. 언 학우는 NGO에 관심 있는 학부생이나 한국인 학생과 친해질 기회의 장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학과장은 메인즈 대학원이 시민사회 전문가 혹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기에 학부를 바로 마친 사람보다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아시아적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 및 교류하며 디지털 시민사회를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안다은 기자. 서평.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 속 숨겨진 삶의 질서. 사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공출판.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장르로 정의할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저자 룰루 밀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을까?
과학 전문 기자인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인 과학을 독특한 방식으로 서술해 과학적 사실 속 숨겨진 삶의 질서를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밀러가 인생의 의미를 물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의미는 없어 라고 답한다. 이와 같은 허무주의적 태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밀러에게 큰 좌절을 안겨준다. 그때 밀러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생애를 접한다. 분리학자인 데이비드의 일생은 절망의 연속이다. 그는 오랜 기간 몰두한 연구를 사고로 소실하고 아내와 자식을 잃는 사고를 겪는다. 그런데도 데이비드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물고기 연구를 이어나갔고 토대에 수많은 물고기 표본을 남긴다. 그의 일생을 접한 밀러는 의문이 생긴다. 어떻게 그는 좌절에 빠지지 않고 연구를 이어갔을까? 밀러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의 일생에 파고든다. 그리고 그 끝에서 놀라운 반전을 찾는다. 밀러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에 질문을 던진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계에 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자연 위의 그 은선들 너머에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어떤 범주들이 무너질 참일까? 밀러는 우리가 당연시했던 삶의 질서에 의문을 표한다. 정말 그것이 진실인가? 하고 말이다.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으로 시작해 상실, 사랑 그리고 삶을 말한다. 데이비드의 생애를 훑는 책의 초반은 다소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놀라운 반전이 몰랐던 사실이 당신을 기다린다. 밀러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글 허정민 수습기자. 사진 봄의 혁명 판셀로 모레알. 칫 봄의 혁명은 미얀마 국민의 시선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저자인 판셀로는 미얀마의 유명한 작가이자 민주화 운동가로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목격한 수많은 미얀마 사람들의 희생과 저항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작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총선에서 선출된 집권당 민족민주동맹 정부의 출범을 막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2015년 민족민주동맹의 단독 정부가 구성된 후 5년간 이어져 온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판셀로는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 최초로 발표한 체포 목록의 7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설파하는 작가일 뿐이었는데 순식간에 나는 군부 독재 치하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사람이 됐다며 그 당시를 회상한다. 군부의 체포 대상이었지만 판셀로는 신원을 숨긴 채 시위에 참여하고 페이스북에 꾸준히 글을 올리는 등 저항을 이어나간다. 미얀마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5년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인 민족민주동맹은 단독 정부를 구성했지만 2008년 군부의 영향력 아래 제정된 헌법 때문에 군을 통제하지 못했다. 군부가 국회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으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자 국민이 아닌 군의 대변인이 국회의 4분의 1을 장악했다. 판셀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외관만 화려하게 이어졌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온전하지 못한 형태로 이어져 온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군부 쿠데타에 의해 파괴됐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반군부 진영의 국민통합정부를 중심으로 군부에 대항하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군부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700명을 넘었다. 미얀마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글 유수민 기자. 공존과 공생, 공동의 회복을 위해 대중문화는 당대 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곤 한다. 대중문화 콘텐츠 속 괴물 몬스터 은사회 문화적으로 억압되었던 가치들이 왜곡되고 굴절된 방식으로 표현된 형상이다. 바꿔 말하면 콘텐츠 속 괴물 서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나 내밀하게 감춰진 두려움과 불안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좀비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팬데믹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대규모 감염 사태로 인해 좀비가 발생하는 서사 구조는 그것 자체만으로 팬데믹 상황의 재현이기 때문이다. 좀비 서사 속 등장인물들의 불안과 공포는 팬데믹 상황에 직면한 현대인의 두려움과 심리적 공황 상태를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좀비에게 물린 사람 역시 좀비가 되는 설정은 흡혈귀나 늑대인간처럼 서구 괴물 서사가 지닌 전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좀비는 전염을 모티프로 하는 기존 괴물 서사와는 차이를 보인다. 좀비는 흡혈이나 물리적 공격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염으로 도시나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무차별적인 양상을 띈다. 현대 좀비 영화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 1968 이후 거의 모든 좀비 서사는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느끼는 공포심을 은유해왔다. 감염된 좀비에 대한 대량 살상과 더불어 좀비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격리를 보여준다. 격리 이후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적대행위로 이어진다. 코로나 이후 아시아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증가한 것처럼 좀비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한다.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 2003 역시 좀비 사태가 발생한 영국은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격리 지역이 된다. 이처럼 좀비는 전염 모티프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문화, 사상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드러낸다. 또한 흡혈귀나 늑대인간이 주체가 제거해야만 하는 타자, 괴물적 관점에서 서사가 구축되는 반면 좀비는 주체와 타자의 모호한 경계를 보여준다. 좀비는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실은 우리 가족이고 친구였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과 괴물의 모호한 경계성을 재현한다. 28일 후에서 주인공 짐이 만난 해나는 생존을 위해 감염된 아버지 프랭크를 죽여야만 했다. 가족과 친구도 감염자가 되는 순간 생존을 위해 제거해야만 하는 좀비 서사의 구조는 약육강식의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재현한다. 살아남기 위해 감염된 좀비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비감염자들의 모습을 통해 좀비 서사는 현대 소비사회의 물신주의와 탐욕, 폭력성 등을 보여준다. 과거 좀비 서사가 묵시록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비정한 생존 경쟁을 다루고 있다면 최근에는 좀비 사태 이후의 인간 실존의 문제나 그들의 근원적 트라우마나 상처 혹은 일상을 통한 가족애를 다루기도 한다. 특히 한국 좀비 서사에서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윤찬의 웹툰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이야 좀비딸과 같은 최근 작품들에서는 인간과 좀비의 공생 가능성을 통해 전대와는 다른 가족 서사를 그려 나간다. 좀비딸은 마지막 좀비로 살아남은 수아와 그런 딸을 돌보는 아빠 정환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좀비딸 수아는 과거 좀비들처럼 이성을 상실한 채 본능만 남았지만 인간을 살해하고 잡아먹는 위력적 괴물이 아니다. 아버지와 늙은 할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반려동물인 애용에게도 제압당하는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좀비 서사에서 가족은 중요한 메타포로 작용한다. 좀비 서사는 가족 간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대치와 파국을 통해 가족 해체와 같은 현대 사회의 위기를 드러낸다. 반면 좀비딸의 수아는 기존 좀비 서사와 달리 정원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연대와 유대를 통해 좀비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좀비딸은 좀비와 인간, 괴물과 인간의 공존 공생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좀비 사태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염된 딸로 인해 발생한 가족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통한 감염자와 비감염자 공생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좀비 서사가 세계의 파멸보다는 구원과 일상의 회복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은 공존과 공생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글 오현아 열림교양대학 교수. 하고 질문. 윤석열 정부 기대되십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를 바라보는 학우들의 시선.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불과 0.73%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새 정부를 향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 대학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소제목이 평화를 위해 공격이 최선인가요? 평화와 통일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북한을 향한 접근 방식이 대화와 협상의 길이어야 하는데 강대강의 대결로 나아갈 것 같아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대결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이런 모습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 발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윤 대통령은 불법적 선제 타격 계획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이어나가야 한다. 평화 통일 의제가 각 정상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박수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닌 시민사회와 민중을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나가면 좋겠다. 평화와 통일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평화를 준비하지 않는 정권에서 평화를 원하는 우리가 힘차게 행동해야 할 때다. 그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모임 어웅. 소제목이 이제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중시하는 가치에 맞게 소수자 노동자 권리도 자유롭게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병사 월급 인상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을 복지 예산에서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서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복지가 축소돼 대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또한 보수 정권은 기업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기업에 한정된 것이라는 우려도 든다.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는 충분히 말했으니 이제는 평등의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앞으로의 직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글 2인의 사회 1학년 소제목 3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투쟁해서 쟁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20시간 근무제를 언급하며 반노동 행보를 보였다. 이에 많은 노동자가 경악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는 꾸준히 진행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삶을 구원해줄 것처럼 말했으나 결국 노동자를 기만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노동 유연화를 가속화하는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노동자들이 단결의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정규직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도 있다. 오늘날 기업과 자본가들은 자유롭게 노동자를 자르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사회적 불평등을 한층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비용은 차별과 불평등의 줄기를 타고 내려가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반노동 친기업 재벌적 행보를 보이는 정부에 맞서 플랫폼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인 우리가 함께 투쟁해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날이 하루빨리 쟁취하고자 한다. 글성공회대 노학연대 가시 소제목 4 손바닥 뒤집듯 공약 뒤집는 윤 정부. 새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잘못이나 실수한 게 있다면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대할 만하다. 우려되는 점은 공약의 후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병사 월급은 2025년부터 1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약을 뒤집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왕으로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자리를 부여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힘을 악용하지 않길 바란다. 그로현민 미콘 1학년 취재 김계수 기자, 이성훈 수습 기자